고아원에서 지내다 15살이 되었습니다. 입양되기엔 너무 많다고 느껴질 나이였고 얼굴 안쪽에 있는 반점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제게도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가끔 고아원에 와서 봉사활동을 하던 한 부부가 어느 날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저를 콕 집어 입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나에게도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 건가 하는 생각에 입양 전날까지 설레서 잠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양 절차를 마치고 그 집에 가던 날, 꿈꾸던 모든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작고 방은 지저분했고 이미 먼저 입양된 어린아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부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저를 집에 들이자마자 이렇게 말했죠. 이성원, 네가 제일 형이니까 오늘부터 애들 돌보는 거야. 우리는 나갔다 올 테니까 그 사이에 청소 다 하고 애들 밥도 챙기고 집도 보기 좋게 정리해놔. 당황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양부는 제 머리를 툭툭 치며 소리쳤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아버지가 뭐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그날 이후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는 양아버지, 아이를 돌보기는커녕 노름판을 전전하는 양어머니에 그 둘은 돈이 떨어지면 저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이성원, 우리가 언제까지 너를 공짜로 먹여 살릴 것 같아? 나가서 구걸을 하든 물건을 훔치든 어떻게든 돈을 벌어와. 못 알아들어? 돈만 들어오라고. 그렇게 2년을 버티다 어느 날 저는 결국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배는 고팠고 주머니엔 몇 푼 안 되는 돈이 전부였죠. 그마저도 다 떨어지고 나서 막막한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슈퍼 안에서 도둑이야 하는 고함이 들리더니 사장님이 뛰쳐나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며칠 전부터 우리 가게에서 물건 훔쳐간 놈이지? 드디어 잡았다 이놈아. 경찰서 가자. 멱살이 잡힌 채로 결국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처음 와보는 경찰서가 무섭기도 했지만 더 두려운 건 보호자 연락이었습니다. 법적 보호자는 양부모였고 경찰이 그들에게 연락하게 된다면 저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건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저 그냥 감옥 갈게요. 제발 집엔 보내지 마세요. 제발요. 네? 미성년자가 감옥에 가겠다고 버티고 경찰은 보호자 연락을 고집하고 그렇게 경찰서 안은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경찰들이 허리를 굽히며 서장님이라 부르더군요. 그러고는 서장님이 저를 보자 그 자리에서 눈이 휘둥그레지며 순간 숨이 멎는 듯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장은 이내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거울을 보는 게 싫었습니다. 오른쪽 얼굴을 뒤덮은 커다란 반점 때문이었습니다. 그 반점은 늘 놀림거리가 되었고 입양 순위에서도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고아원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제가 왜 그곳에 있게 됐는지는 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원장님 말씀으로는 저는 어느 읍내 병원 근처 도로에 쓰러져 있는 채로 간호사에게 발견되었고 당시에는 충격 때문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 보호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때부터가 제가 기억하는 제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말도 못하고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했던 제가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건 같이 지내는 친구와 따뜻한 원장님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그 덕에 고아원에 들어온 지 1년쯤 지나고 나서야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문은 열렸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크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기억해낼 수 없는 것보다는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친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얼굴의 반점 때문인지 아이들은 쉽게 다가오지 않았고 놀림을 당하며 점점 성격도 내성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런 제게 먼저 손 내밀어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주연이라는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주연이는 저와 정반대인 아이였습니다. 매사에 밝고 적극적이고 누구에게나 다정했죠.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던 날, 주연이는 그 사이로 다가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야, 그만해. 성원이한테 왜 그래? 내 친구 그만 놀려. 내 친구라는 그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게 되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연이가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없이 짐을 들어주고 문 앞까지 함께 나가 배웅만 했습니다. 고아원을 떠나기 전 주연이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성원아, 애들이 놀리면 참지 마. 나 없이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할 수 있지?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주연이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저는 한참 동안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입양이라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친구가 떠나간 후 저도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어졌거든요. 하지만 제 얼굴의 반점 때문인지 입양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될 무렵에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입양은 대개 어릴수록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부가 고아원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주시고 시간을 보내며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조금씩 그분들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부부의 남편분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름이 성원이라고 했나? 보니까 동생들을 참 잘 챙기는 것 같아. 어린애들 돌보는 거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원장님 혼자서 다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이렇게라도 도와드려야 해요. 성원이 참 착하구나. 진짜 좋은 형이야.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누군가 제게 그렇게 말해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그 부부가 고아원에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오는 날이면 평소보다 더 열심히 동생들을 챙기고 청소도 설거지도 스스로 했습니다. 칭찬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서요. 그리고 얼마 뒤 원장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성원아, 너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불렀단다. 우리 고아원에 자주 오는 그 부부 기억하지? 그분들이 너를 입양하고 싶다고 하셨단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실 원래는 어린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자주 오시다 보니 성원이가 눈에 밟힌다고 하시더구나. 동생들 잘 챙기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고. 그래서 성원이 네 생각이 어떤지 먼저 묻고 싶었단다. 저는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기뻤고 그렇게 저는 그분들의 아들이 되기로 결정됐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가족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에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까지 저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가 맞이하게 된 현실은 상상하던 것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입양 절차를 끝내고 저를 데리러 온 양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성원아, 드디어 너와 우리가 가족이 되는구나. 감사해요. 저는 평생 부모님이란 존재 없이 살아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앞으로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줄게. 우리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성원아.
양아버지 차의 뒷좌석에 앉아 고아원을 떠나던 길,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창밖 풍경이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잘해야지. 좋은 아들이 돼서 두 분이 나를 입양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게 해야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수십 번도 더 다짐했죠. 그런데 그 다짐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어수선한 집, 싱크대에 수북이 쌓인 설거지, 그리고 거실 한켠에서 낯선 어린아이 둘이 저를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아버지는 민망한 듯 아내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이, 오늘 성원이 오는 날이라니까 집 좀 치워놓으랬잖아. 양어머니는 피곤하다는 듯 고개를 돌렸고 작은 아이 하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양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아이들을 저에게 소개했죠. 이 애들은 네 동생들이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입양했는데 이제부터는 네 동생들이야. 고아원에서도 동생들 잘 돌봤잖아. 앞으로 이 애들도 성원이 네가 잘 좀 챙겨줘. 알겠지? 당황스러웠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입양이라는 건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 동생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집에서의 생활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부모는 처음엔 자상한 듯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달라졌습니다. 둘은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이성원, 우리 오늘 늦게 들어올 거니까 애들 잘 보고 있어. 저기 돈 좀 주세요. 뭐? 돈? 야, 이성원, 지난번에 준 건 다 어디다 쓴 거야? 막내 기저귀도 떨어졌고요. 학교에 내야 할 돈도 있고요. 선생님이 내일까지 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아유, 이걸 진짜 괜히 데려왔어. 정부에서 나오는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너 같은 건 돈 잡아먹는 귀신이야, 귀신. 그렇게 양아버지는 얼마 안 되는 지폐 몇 장을 내던지고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양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가서 놀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취해서 집에 들어온 날은 더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술에 취해 돌아왔고 큰 소리로 서로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동생들이 낄까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조용히 방 안에서 귀를 막고 있었지만 양아버지의 고함은 벽을 뚫고 들려왔습니다. 기초생활자 지원금 다 어디 갔어? 너 또 숨겼지? 그 말에 양어머니 역시 대받아쳤죠. 그 쥐꼬리만한 지원금? 당신 술값으로 다 나간 거 아니야? 아참,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성원이 걔 데려오면 공공임대 우선순위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거 알아보고는 있는 거야? 아, 언제까지 코딱지만한 집에서 살아야 하는데. 아유, 진짜 성질머리. 그 얘기 좀 그만하라니까. 나도 알아보고 있어. 알아보고는 있는데 챙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그 대화를 엿들으며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양부모가 저를 입양한 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들은 정부의 보조금과 혜택을 받기 위해 아이 셋을 입양했고 저를 데려온 이유는 단 하나, 다른 아이들을 대신 돌보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양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성원, 오늘 낮에 동사무소에서 조사하러 사람 나올 거다. 그 사람 앞에서 이상한 말 한마디라도 하면 가만 안 둔다. 넌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양부모는 공무원이 집에 방문할 때만 아이들을 씻기고 집을 치우고 저에게도 상냥한 척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엔 저희를 방치했고 때로는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폭력은 심해졌고 말 한마디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결국 어느 날 밤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왜 맨날 저한테만 이러세요? 어쭈, 이게 이제 말대꾸까지 해? 너 진짜 덜 맞았나 보다. 우리가 너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디서 대들어. 그날 저는 결국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잘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더는 못 버티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늦은 밤, 그들이 잠든 틈을 타 다시 집에 들어가 작은 가방 하나에 짐을 챙기고 그동안 몰래 모아뒀던 몇만 원을 꺼내 조용히 그 집을 떠났습니다. 며칠 동안은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일을 구하려고 했지만 미성년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굶기를 반복하던 어느 날, 길거리에서 같은 또래의 소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야, 혹시 너도 가출했냐? 나도 마찬가지야. 난 김종수, 17. 넌? 이성원, 나도 17이야. 진짜? 야, 우리 동갑이네. 이렇게 된 거 같이 다니자. 어차피 혼자보단 둘이 낫잖아. 근데 너 가진 돈 좀 있어? 그렇게 저는 종수와 함께 며칠을 지냈습니다. 남은 돈을 모아 간신히 끼니를 때우며 버텼죠. 하지만 가진 게 거의 바닥났을 때였어요. 일자리라도 찾아볼 겸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슈퍼 앞을 지날 때 종수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아이, 성원아, 나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 가고 싶어? 근처에 화장실 없는데 참을 수 있겠어? 아유, 아니, 못 참겠어. 야, 나 안 되겠다. 슈퍼 가서 화장실 좀 써도 되냐고 물어볼게. 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종수는 슈퍼로 뛰어들어갔고 저는 그 앞에서 멍하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헐레벌떡 뛰쳐나온 종수가 소리쳤습니다. 야, 성원아, 튀어. 얼른. 왜 그래? 종수는 제가 부르는 소리에도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 버렸고 무슨 상황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는데 뒤이어 슈퍼 사장님이 소리치며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제 멱살을 잡았죠. 아유, 이놈 너 잘 걸렸다. 너지? 요 며칠 가게 물건 가져간 놈이 누군가 했는데 바로 너였어. 네? 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전 안 훔쳤어요. 새파랗게 어린 게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도둑질을 해. 아무래도 제 친구가 슈퍼에서 나오면서 물건을 훔쳐 달아난 것 같았어요. 제가 계속 아니라고 해도 사장님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진짜 안 훔쳤다니까요. 뒤져보세요. 제가 뭐 가지고 있는지. 물건이야 이미 빼돌렸을 수도 있지. 너 잘 걸렸다. 내가 그동안 벼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경찰서를 가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슈퍼 사장님은 제가 물건을 훔친 도둑이라고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고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쓴 채로 멱살이 잡힌 채로 저는 경찰서에 가게 됐습니다. 경찰 양반, 내가 도둑놈 잡아왔습니다.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야. 그동안 우리 가게 물건 훔친 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 슈퍼 사장님은 경찰에게 그간 자신이 피해본 사실을 말한 뒤 돌아갔고 경찰은 제게 다가와 말했죠. 학생, 그동안 이 사장님 가게에서 물건 훔친 거 학생 맞아? 형사님, 저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고요. 지금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가게는 가본 적도 없어요. 믿어주세요. 어쨌든 학생이 미성년자라서 부모님을 불러야 하거든. 학생 이름이랑 아버지 성함이 뭐야? 그 말을 듣자 앞이 더욱 깜깜해졌습니다. 그래서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해? 바쁘니까 얼른 말해.
저 형사님, 그거 꼭 말해야 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그럼 계속 여기 있을 거야? 감옥 가고 싶은 거야? 부모님 불러서 원만하게 합의를 해야지. 법적으로 양부모가 제 보호자였기에 그 사람들 이름을 말해야 했지만 그렇게 되면 겨우 나온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아갈 게 뻔했습니다. 그건 죽기보다 싫었고 결국 경찰에게 애원했습니다. 안 돼요. 저 차라리 감옥 갈게요. 뭐? 학생, 감옥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말하는 거야? 형사님,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느니 저 그냥 감옥 갈게요, 네? 그러니까 제발 집에는 보내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거긴, 거긴 진짜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말에 담당 경찰은 피식 웃으며 핀잔을 줬습니다. 학생, 감옥이 무슨 놀이터인 줄 알아? 거기 진짜 무서운 곳이야. 얼른 부모님 성함 말해. 부모님 이름을 말하라는 경찰과 죽어도 말 못하겠다는 저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생겨 경찰서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버티고 있었는데 순간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지며 제가 있는 쪽으로 어떤 중년의 한 남자가 등장했어요. 이게 웬 소란인가?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서장님, 작은 소란입니다. 금방 해결될 겁니다. 중년의 그 남자는 서장이라 불렸습니다. 밖에서 일 좀 보고 들어오는 길인데 소란스러워서 지나칠 수가 있어야 말이지. 대체 무슨 일이야? 서장님, 그게 한 학생이 절도 혐의로 연행됐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해서 말리는 중입니다. 뭐라고? 집에 가기 싫어서 감옥을 가겠다 했다고? 어린 친구가 겁도 없이 대체 무슨 일이길래? 지금 그 학생 어디에 있나? 경찰이 저를 가리켰고 서장님의 시선이 제게로 옮겨졌습니다. 순간 서장님의 얼굴이 굳더니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푹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잠시 어지러웠던 것뿐이야. 근데 미안한데 이 학생이랑 나 단둘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그건 나중에 설명하지. 지금은 그냥 부탁할게. 경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러났고 저는 서장님의 안내를 받아 조용한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장님은 저를 다시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선뜻 입을 떼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 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성원이요. 고아원에서 원장님이 지어주셨어요. 고아원에서? 네,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병원에 실려갔다가 보호자가 없다고 해서 고아원으로 보내줬대요. 하지만 그때 기억은 전혀 없어요. 서장님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가 잠시 후 고개를 떨군 채 돌아섰습니다. 그래, 성원아. 혹시 네 오른쪽 얼굴에 그 반점 말이야.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니? 이거요? 네,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고아원에서도 병원에서도요. 서장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주먹을 꽉 쥐더니 다시 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럼 너 혹시 박영철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니? 박영철이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그럼 지금도 구하원에 살고 있는 건가? 그건 아닌데... 근데 서장님, 저를 아세요? 왜 이러시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장님은 생각에 빠진 듯 잠시 아무 말을 못 하시다가 제가 놀랄 만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성원이 네가 내 고향 후배 아들 같다. 아니, 확신한다. 서장님은 제가 자신이 친형제처럼 친하게 지냈던 고향 후배의 자식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요? 아니, 어떻게...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예전 기억도 없어요. 그래. 근데 말이야. 이름도 달라졌고 기억이 없다고 해도 네 얼굴의 그 반점과 내가 기억하는 얼굴이 너랑 참 많이 닮았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네 얼굴을 보는데도 그 후배가 생각나는구나. 경찰서장님은 그때부터 제가 자신의 고향 후배 아들인 것 같은 이유를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장님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됐는데 집안이 무척이나 가난했었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어 밥을 굶는 게 일상이었을 정도였죠. 그런 가난한 서장님 집을 도와준 게 옆집에 살던 그 후배의 가족이었습니다. 단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의 오래 이웃사촌으로 지낸 사이라는 이유로 쌀도 주고 돈도 빌려주며 힘들 때마다 선뜻 도움을 줬죠. 그리고 그런 도움 덕에 서장님은 공부도 무사히 마치고 경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철이는 어려서부터 따뜻한 아이였어. 형 하면서 나를 잘 따랐고 나는 걔를 내 친동생처럼 여겼지. 그렇게 자라서 나는 경찰이 됐고 영철이는 중소기업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정을 꾸렸어. 우리는 서로 바쁘게 살면서도 연락은 계속했지. 명절이면 같이 밥도 먹고 가족끼리 휴가도 같이 보내면서 말이야. 피는 안 섞였지만 피보다 진한 사이였단다. 서장님의 목소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말끝에 담긴 기억이 너무 아픈 듯 보였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행복한 기억뿐이란다. 영철이는 어릴 때부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었어. 결혼하고도 얼른 아이가 생겼으면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잘 안 생겼지. 몇 년을 기다렸어. 그러다 드디어 어렵게 임신을 했고 그렇게 사내 아이가 태어난 거야. 다만 그 아이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얼굴에 반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 대수였겠나. 영철이 부부는 첫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뻐했고 나도 그 아이를 내 조카처럼 예뻐했지. 서장님은 말을 하면서도 그 시절이 생각나는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을 참는 듯 잠시 아무 말씀도 않으셨다가 곧 다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12년 전 내가 작은 지방 소도시로 발령받아 갔을 때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 서장님은 오래전 그날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습니다. 한창 경찰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당시였죠. 그날은 오랜만에 사건이 없어 밀린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서장님의 관할 지역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차 출동을 했는데 사고의 피해자가 그 후배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직접 보니 처참했습니다. 서장님은 먼저 나와 있던 다른 경찰에게 대강의 상황을 전해들었습니다. 선배님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된 거야? 피해자는? 그게 함께 타고 있던 아내분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운전자였던 남편분은 위독한 상태라 바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뭐라고? 그 병원이 어디야? 서장님은 후배 경찰이 알려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받은 후배 곁에서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드디어 후배가 정신을 차렸어요. 영철아, 정신 들어? 말할 수 있겠니?
나 알아보겠어? 후배는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죠. 형, 우리 가족은 어딨어? 서장님은 안타까웠지만 후배의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후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슬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그럼 우리 아들 진석이는 어디 있는데? 어? 진석이가 같이 있었어? 현장에선 아이에 대한 말은 없었어. 너랑 재수 씨만 이야기했었는데 진석이가 거기 있었다고? 어, 우리 진석이 같이 있었어. 애 엄마랑 뒷좌석에. 형, 우리 진석이 좀 찾아줘. 형. 알았어. 알았으니까 영철아 진정해. 너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석이 찾을게. 약속할게. 진석이 꼭 찾아서 너한테 데려다 줄게. 서장님은 병원을 나와 후배의 부탁대로 그의 아들을 찾으러 다시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우 CCTV를 확보해서 계속 돌려보다 드디어 사고가 난 뒤의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후배의 아들인 진석이가 사고가 난 뒤 차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아이가 걸어간 곳에는 CCTV가 없었고 아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후배 부인이 사고를 당할 때 아들을 꼭 감싸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은 힘을 다해 사고가 난 차에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라 짐작됐습니다. 서장님은 후배 아들이 걸어간 방향을 다 뒤졌지만 지방이라 그런지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흘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이를 찾으려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후배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앞뒤 재지 않고 바로 달려갔어요. 영철아, 형 왔어. 정신 좀 차려봐, 영철아. 형. 우리 진석이 아직도 못 찾은 거야? 내가 너 볼 면목이 없다. 그래도 나 포기 안 할 거야. 진석이 꼭 찾아서 올 테니까 버티라, 영철아. 형, 우리 진석이 형이 꼭 찾아줘. 찾아서 내 대신. 영철아, 그만 말해. 네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힘드니까 그만 말해. 형 고마워. 나는 형만 믿을게. 그 말을 유언처럼 남긴 채 후배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서장님은 후배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후배의 DNA를 간직해뒀고 실종된 아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어디로 가버린 건지 단서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벌써 12년의 세월이 지나버린 겁니다. 서장이 되기까지 경찰로서 일은 잘했지만 친동생 같았던 후배의 아들을 찾지 못한 게 계속 한으로 남아있었고 후배의 기일이 되면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후배의 아들로 추정되는 제가 등장한 겁니다. 며칠 전이 영철이 기일이었어. 산소에 다녀오면서도 내가 경찰 제복 벗고 나서라도 진석이는 꼭 찾아낸다고 다짐했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서장님의 말 속엔 오랜 기다림과 감격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기억 못하는데 그저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제 인생이 뒤집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장님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영철이는 늘 진석이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녔어. 나한테도 자랑을 많이 했지. 형, 우리 아들이요. 이제 막 말 배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그런 말을 자주 했었지. 서장님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이 하나가 양손에 장난감을 들고 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뺨엔 제 얼굴과 똑같은 위치에 반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쩌면 이 모든 게 사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나 경찰밥만 몇 년을 먹었는지 알아? 사람 얼굴은 한 번 보면 안 잊는다. 네가 바로 진석이야. 영철이 아들. 틀림없다. 서장님은 그리고 곧장 확신에 차서 말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내가 예전에 영철이 집 정리 도와줄 때 DNA 샘플을 보관해둔 게 있었어. 네가 동의해준다면 검사해보자. 진실을 밝히는 게 우선이니까.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제 혈액 샘플이 채취됐고 절도 사건은 서장님의 조정 아래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는 보호센터에서 지내게 됐고 며칠 뒤 서장님이 직접 결과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한 손에 든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성원아, 아니 진서가 봤지? 내가 뭐랬니? 네가 영철이 아들일 거라고 했잖아. 봐라, 친자 관계 일치라고 분명히 적혀 있잖아. 그 말에 저는 멍하니 결과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눈물조차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서가, 아니 괜찮아. 아직 성원이란 이름이 더 익숙하지. 천천히 해도 돼. 근데 혹시 어릴 적 기억이 정말 하나도 안 나는 거니? 네, 기억나는 건 구원에서 원장님을 처음 본 순간뿐이에요. 그전 일은 전혀요. 제 이름도 몰랐고 말도 못했어요. 원장님이 제가 기억상실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성원이란 이름도 원장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서장님은 잠시 눈을 감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지. 이름도 다르고 기억도 잃었고 그러니 아무도 널 못 찾았던 거야. 그는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다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성원아, 아니 진서가, 그럼 고아원엔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니? 네가 왜 길에 쓰러져 있었던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혹시 알고 있어? 그건 고아원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한 시골 병원 근처 도로에서 쓰러져 있었대요. 그 병원 간호사 한 분이 새벽에 출근하다가 절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대요. 그때 저는 말도 못했고 아무런 기억도 없었다고 해요. 누군가를 찾을 단서도 없어서 결국 구화원으로 보내졌고요. 서장님은 손으로 이마를 짚더니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휴, 그때 사고 직후에 진석이가 병원 근처로 간 게 맞았구나. 그 병원이랑 구화원 커널이 내가 있던 지역이랑 다르다 보니 실종자 정보가 공유되지도 않았을 거야.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찾았구나. 미안하다. 진짜 너무 미안하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서장님은 조용히 제 손등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진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거니? 가출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괜찮다면 네 이야기를 좀 들려주지 않겠니? 내가 널 도와주려면 네가 뭘 겪었는지부터 알아야 하니까. 저는 서장님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입양됐던 때부터 양부모 집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숨김없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가슴이 먹먹해져서 중간중간 멈추기도 했지만 서장님은 끝까지 제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셨습니다. 이윽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서장님의 주먹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주먹 쥔 손에는 시퍼런 핏대가 섰죠. 세상에,
이게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그런 인간들이 부모 행세를 하고 있었단 말이지. 조용히 앉아있던 서장님은 벌떡 일어나더니 옆 사무실로 가 담당 수사팀의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최성재, 김미호 두 사람 즉시 긴급 체포해. 보조금 횡령, 아동 방임, 정서적 학대 전부 다 포함해서 영장 신청하고 아이들의 진술도 정식으로 체록해 누락 없이 철저하게 수사한다. 그날 오후 양부모는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저는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별도 공간에 있었지만 경찰서 유리창 너머로 그들이 끌려오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양아버지는 여전히 기고만장한 얼굴이었고 양어머니는 짜증 섞인 얼굴로 짐짓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최성재 씨 맞죠? 이쪽으로 앉으시고 본인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경찰이 무슨 권리로 날 이리 질질 끌고 와? 고아원에서 입양한 것도 죄야? 나는 그 애들 다 내 자식처럼 키웠어. 조용히 하시고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소란 피우면 공무집행 방해죄 추가됩니다. 뭔죄? 공무집행 방해? 웃기지도 않네. 사람 도운 것도 죄야? 죄냐고? 그때 문을 열고 서장님이 조사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너머로 양부모와 마주 앉은 서장님의 눈빛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최성재 씨, 김미옥 씨 두 분, 고아원 아이들을 가족으로 입양하셨다고 하셨죠. 그래놓고 받은 보조금을 본인들 용돈과 술값에 쓴 겁니까? 아이들을 방에 혼자 방치하고 학대한 게 자식처럼 키운 거라는 말입니까? 뭐라는 거야? 당신 누구야? 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서장님은 묵묵히 서류철 몇 권을 꺼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진, 녹취록, 계좌 추적 결과, 그리고 저와 동생들의 진술서가 담긴 문서였습니다. 당신들, 아이 이름으로 받은 아동수당, 양육보조금, 의료지원비, 전부 유흥비로 쓴 기록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성원 군은 입양 당시부터 가사 도우미처럼 살림을 시켰더군요. 이게 도대체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아니, 그게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요. 그냥 좀 힘들어서. 저기 형사님들도 힘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힘들다고 어른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 방임죄, 아동 학대죄, 보조금 부정수급까지 증거 다 나왔습니다. 할 말 있으면 법정에서 하시죠. 그들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기 시작했습니다. 양아버지는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고 양어머니 역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사건은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양부모는 정식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동안 입양을 통해 수년간 아이 3세에 간 학대와 보조금 횡령, 정신적, 신체적 방임에 대한 사실이 법정에서도 모두 인정됐습니다. 결국 저는 두 동생들과 함께 법적으로 파양 처리되었고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떠났던 곳이지만 이제는 다신 돌아가지 않을 줄 알았던 곳이었기에 다시 찾은 고아원은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며칠 뒤 서장님은 고아원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장님은 여느 때보다 차분한 얼굴이었고 어깨엔 왠지 모를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원아, 잘 지냈니? 네, 서장님이 다 신경 써주신 덕분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 말이다. 네 양부모였던 사람들. 죄질이 나빠서 쉽게 나오지 못할 거야. 검찰에서도 구형 강하게 했고 재판부도 단호했어. 그리고 네 동생들은
다들 각각의 좋은 위탁 가정으로 갔다한다. 전문가들이랑 연결해서 심리치료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서장님은 본론을 꺼냈습니다. 표정이 이전보다 훨씬 진지해졌고 말투에도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오늘 온 건 단지 이런 소식을 전하려고 온 게 아니란다. 너한테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저는 놀란 눈으로 서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서장님은 제 앞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너에게 아픔으로 남아있다는 거 잘 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다는 건 어쩌면 운명이 우리한테 준 기회가 아닐까 싶구나. 서장님은 한순간 눈빛을 바꾸며 한 단어 한 단어에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입양하고 싶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마음이 벅차오르면서도 어딘가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의무감도 계산도 없는 따뜻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가족들한테도 이미 얘기 다 해놨다. 다들 네 사연 듣고 너무 마음 아파했고 내가 너를 입양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다들 이해해줬어. 이제는 내가 영철이 대신 네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 부족하겠지만 너한테 따뜻한 집이 되어줄 수 있게 해주겠니? 그 말에 저는 울컥해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데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안에 고였던 외로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그래도 되나요? 서장님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럼 그래도 되지. 너는 이제 누구에게도 버림받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맙다. 그 품은 따뜻했고 아주 오랜만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입양 절차를 밟았고 그러면서 제 진짜 이름인 박진석이라는 세 글자를 되찾았습니다. 이후 이번엔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정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맞이한 집은 따뜻했고 서장님의 아내와 딸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서장님과 함께 작은 꽃다발을 들고 산소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조용한 산 중턱. 그곳엔 제 친부모님의 이름이 함께 새겨진 검은 비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사드려라. 이쪽은 너희 친아버지 박영철, 그리고 여긴 너희 어머니. 저는 가슴 깊숙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눌러가며 천천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말로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을 담아 정중히 고개를 숙였죠.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다시 찾아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서장님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묵묵히 두 분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철아, 이제야 너한테 약속 지키게 됐다. 진석이 잘 찾았다. 이제 내 아들로 삼아서 내가 끝까지 책임질게. 이제 걱정하지 말고 부디 편히 쉬어라. 바람 한 줄기가 조용히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고 그 순간만큼은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서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아버지와 가족들은 단 한 번도 저를 낯선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나란히 앉아 밥을 먹고 퇴근 후 함께 TV를 보며 웃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등만 두드려주던 그 따뜻한 일상이
저를 조금씩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는 존재라는 걸 그제 알게 됐죠. 시간이 흘러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중심엔 항상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부등함 앞에 두려움 없이 맞서고 누군가의 손을 끝까지 잡아주는 그런 어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초가 부족해 따라가는 게 버거웠지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1년을 더 공부했습니다. 혼자 독서실을 전전하며 새벽까지 책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무너질 땐 늘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서가, 세상에 쉬운 건 없단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 해낸 일은 분명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그 말처럼 저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는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몇 번의 낙방 끝에 기적처럼 제 손에 경찰대학교 합격증이 쥐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누구보다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나 됐어요. 경찰대학교 합격했어요. 잠시 놀란 듯 눈이 커진 아버지는 이내 아무 말 없이 저를 와라 끌어안으셨습니다. 어깨를 세차게 두드리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서가 우리 아들 해낼 줄 알았다. 정말 기특하다 정말.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무엇보다 네가 제일 힘들었을 거라는 거 아버지가 다 안다.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술을 드셨고 처음으로 울컥한 얼굴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취하셨는지 제 어깨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야. 나한테 와줘서 고맙다 고마워. 그로부터 몇 년 뒤 아버지는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정복을 벗던 날 저는 경례로 감사 인사를 드렸고 아버지는 마지막 퇴근길에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경찰이 되어 거리와 골목, 사람들의 눈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저처럼 어둡고 외로운 사람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합니다. 아버지가 정복을 벗은 지도 어느덧 몇 해가 흘렀습니다. 이젠 새벽 출근 대신 아침 햇살 속에서 정원에 물을 주고 마당 한켠 텃밭에 심은 상추며 고추를 살피는 것이 아버지의 하루 시작이 되었죠. 늘 그렇듯 꼿꼿한 자세, 옆집 할머니의 이야기에도 두 손 공손히 모으고 듣는 그 모습은 여전히 박 서장은 참 사람답다는 말을 듣게 만듭니다. 그 곁에서 저도 어느새 40이 넘고 좋은 인연을 만나 가정도 꾸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아직도 제가 경찰서에서 처음 만났던 17의 작은 어두운 소년으로 보이는가 봅니다. 매일 아침마다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은 평소처럼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서가, 난 네가 경찰이 된 것도 자랑스럽지만 정말 대견한 건 너라는 사람 자체야. 그러니까 항상 자부심을 갖고 살거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바로 그런 말씀을 해주는 당신, 아버지라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저는 경찰 제복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력이 쌓였다고 해서 일상이 가벼워지진 않았습니다. 분실물 하나에도, 무심한 듯한 신고 전화 하나에도 저는 여전히 마음을 다합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할 때 말없이 손을 잡아주던 그때 아버지가 제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끔은 지치기도 하고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애써도 바뀌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정의가 아니라 아주 작은 진심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현장을 누빕니다. 누군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고 꺼져가는 마음에 불빛 하나 조심스럽게 켜주기 위해서요. 그건 어쩌면 아버지가 내민 손을 제가 처음 붙잡던 그날 이미 제 마음속에 새겨졌던 삶의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제 이름은 박진석입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해 오늘도 사람들 곁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